뭐 이 부분은 다 잘 아시겠죠. 동해시는 사실 1980년 4월 1일에 그 삼척군 부평읍과 명주군 무표읍을 합해서 이제 동해시라는 도시가 이제 개청이 됐고, 사실 그때 제가 부평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4월 1일 날 밤에 야간 학습을 하는데 그 하늘에 막 폭죽이 터지고 그 동해시가 개청됐다고 그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사실 생생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동해 바다 이름을 이제 도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아마 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동해 바다의 어떤 상징 같은 도시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시가 아무래도 이제 해양 관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남북한 교류라든가 환동의 교류의 어떤 거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산 시멘트가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북한산 시멘트도 동해안을 통해 들어왔고, 북한의 경수로 하고 수해 물자 지원도 그 전부 그 동해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그 1998년 11월에 우리 금강산 관광선 출항이 동해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 있었는데, 그때 그 동해시하고 속초시하고 엄청 경쟁을 했어요. 출항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근데 우리 동해항은 그 수심이라든가 항구 여건이 크루즈선이 3만 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기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속초항은 바닥에 안반이 많은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속초항은 결과적으로 3만 톤급 크루즈선이, 지금은 개선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3만 톤급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해항이 낙점을 받고 동해항에서 금강호, 풍악호, 복례호가 출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정주영 회장 그 노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해안 여객터미널에서 인터뷰하던 그런 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실 그날 진짜 감격스러웠죠,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제 고성에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백길 관광은 중단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냥 백길 관광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 북한 온전리 지역에다가 현대에서 굉장한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냥 투자만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백길 관광으로 계속 했더라면은 그런 뭐 우리가 손해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불상사도 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갔다 오신 분 뭐 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때 선발대로 들어갔었거든요. 취재 기자들은 이제 선발대로 들어갔는데 그 풍악 이렇게 금강호가 들어가면은 배에서 거의 머무는 상황이었고, 뭐 외부 활동은 잘 안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개발을 안 한 지역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그 원정리로 이제 그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금강산 그 원정리까지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아주 북한의 아주 그 낙후된 모습을 아주 정말 생생하게 봤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이제 막 저희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철조망 작업을 길 옆으로 이렇게 못 나가게 있잖아요.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군인들 키가 너무 작았어요. 군인들 키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추운 계절인데 이 목장갑을 끼고 거기서 이제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막내 동생 같은 친구들이 그런 데 매달려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이러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안내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길 옆에 배치돼 있었는데 그 여자 친구들도 다 아주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된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무로 된 털신이 이렇게 신잖아요. 이렇게 털만 이렇게 그런 신발을 신고 그 겨울에 이렇게 서가지고 안내하던 모습 뭐 이런 게 지금도 생생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강산 관광선 출항이 동해안 우리 동해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의 선비형 관현악단이 만경공호를 끌고 타고 모팡에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동해시에서 참 많이 일어났다. 남북 간 교류의 역사를 볼 때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울릉도 독도를 잇는 지금 입출원 관문이 지금 우리 동해시고요. 또 일본 러시아에는 역의 화물선도 우리 동해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환동해를 끼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뭐 3개국의 러시아 이 나라들이 이 환동해 주변 지역들이 다 낙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동해안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일본 영토로 볼 때는 동해가 서해 아니죠. 거기는 일본 서해안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 아마 도토리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토리현 가보면은 거의 뭐 우리 그냥 조금 더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정선 뭐 이렇게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됐고 러시아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지역끼리 있다 보니까 이 교류에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는 노력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CIT 기관에서 이제 세관이나 출입관리소, 검역소 이게 전부 우리 동해시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동해안의 모든 물동량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이런 활동은 다 동해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이 세 기관은 아마 이게 다른 나라하고 입출항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CIQ 기관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동해해양수산청하고 동해해양경찰청도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아마 지금 포항에서부터 고성까지 그 전부 관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직급이 이제 서해해양경찰청은 치안관인데 동해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동해를 보는 시각이 동해 바다를 보는 시각이 서해보다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치안감을 주고 여기는 경무관 청장을 준다는 것부터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동해 바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 거점은 동해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바다와 관계되는 어떤 상징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도에 이제 제가 사진 찍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고요. 이제 고대의 동해 바다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못 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다는 굉장히 그때는 무슨 뭐 동력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범선을 타고 주로 무동력 범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는 극히 아주 활동이 미약한 공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동해 바다는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해안 지형이 지금 포항에서부터 경주에서부터 우리 쭉 올라오는 뭐 영덕, 물진, 포항, 영덕, 물진, 삼척, 강릉, 동해, 강릉, 양양 전부 백두대간 큰 줄기의 산맥들이요 바다까지 다 뻗어내려 있습니다. 삼척은 특히나 심하고 그게 아주 악산들이 바다까지 뻗어내려가지고 육로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조상. 그래서 예전에 음악사나 많은 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바닷길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바닷길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이동이나 대량의 물자 이동 이런 건 전부 바닷길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사서에 등장하는 세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성국가, 그러니까 무적국가에서 조금 더 발달한 그런 나라들인데 강릉에 예국이 있고 삼척에 실지국이 있었고 울진에 파주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 전후에 거의 그 시대에 이제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력 기원을 하면 뭐 0년 뭐 이렇게 마이너스 BC 100년에서 뭐 AD 100년 뭐 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 세 나라가 이제 이 동해 바다 경영이 거의 삼두마차 역할을 했던 그래서 역사책에는
창의 삼국이라고 기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가지고 굉장히 고대인들이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음직벌국이라는 나라하고 실지국이 이제 영역 다툼을 벌여요. 이게 뭐냐면은 음직벌국은 어디 있던 나라나 하면은 지금 경주 인근에 안강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옛날에 수해가 한번 크게 났던 안강읍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삼국국가가 음직벌국이었고 실지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삼척에 있던 나라인데 그럼 그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영역 다툼을 벌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경계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나라가 그래서 영역 다툼을 벌여가지고 그 삼국사기 신라공기 수루왕조에 보면은 그 이제 두 나라가 영역 다툼을 벌이니까 수루왕이 그때 이제 수로국이 가장 그래도 좀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말리면서 가야국의 왕을 불러요. 중재를 하라고 불러가지고 그 이제 음직벌국 손을 들어주는 기사가 나와요. 기록이. 근데 이제 그게 경계를 맞추지 않은 두 나라가 왜 싸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았어요. 어떻게 싸우냐 이게 두 나라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근데 결론은 바다 해상권을 놓은 다툼이었다. 그러니까 바다 해상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두 나라가 이제 치열하게 너무 심하게 다투고 전쟁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국의 왕이 중재를 하고 뭐 이러는 이제 상황까지 갔다.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다 경영을 고대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했다는 어떤 사례로 보여주는 기록이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걸로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가면 고인돌이라든가 무문토기, 문이 없는 토기, 뭐 이런 토기들이 울릉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역사책에 처음 등장하는 게 그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러니까 삼국지라면 이제 유비관우 장비 말하는 그 이제 후한 끝나고 그 시대거든요. 유비관 우리가 삼국지 많이 읽듯이 그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옥조조의 그 최초의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서기 244년에서 245년에 고구려 동천왕 때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때 이제 뭐 한사분 뭐 설치하고 뭐 이런 이제 때거든요. 그때 나올 때가. 그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남목조로 피신한 동천왕을 이제 쫓아가요. 잡으려고 이제 가는데 그때 현도군 이제 한사분의 현도군 태수가 그 동천왕 소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마 지금쯤 아마 함경도 쪽이 될 겁니다. 아마 함경도 쪽에 노인을 만나가지고 바다 안에 저 바다에도 사람이 사는 섬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바다에도 섬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부들이 나가가지고 그 섬에 부착을 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섬이 어디냐를 놓고 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섬이라는 건 그 동해안의 섬이라고 동해바다의 섬이라고는 울릉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울릉도를 보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사서의 기록에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은 거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울릉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를 뭐 그 때려야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삼척의 이사부 선양 사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그 2004년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우리 말하는 독도 조례를 만들고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어요. 2004년에. 그때 이제 전국의 신문이 막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전국의 신문에서 매일 막 보도를 쏟아내고 뭐 이럴 때인데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이게
맨날 중앙에서 나오는 기사만 받아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여기 자료가 그때는 거의 미비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동해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우리하고 틀림없이 무슨 교류를 했을 거고 기록이 많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강원대 삼척 캠퍼스 그때 삼척대학교 교수님하고 강릉 원주대 관동대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독도 이 취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언론재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이제 20회 전면으로 동해 역사를 이제 시리즈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삼척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척시에서 이사부 관련 심포지엄을 사실은 이사부는 삼척과 강릉이 논쟁을 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삼척시에서 심포지엄을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대사 교수들 모아가지고 심포지엄을 열고 그 이후에 이제 삼척시에서 역사문화 축전을 만들고 뭐 이런 지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거는 지금 우리가 울릉도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동해안에서 울진 죽변항입니다. 울진 죽변항에서 울릉도까지가 130km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삼척 임원항입니다. 삼척 임원항이 137km입니다. 아마 묵호항은 그보다는 조금 더 멀 겁니다. 150에서 160km 정도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동력선을 타고 가니까 뭐 한 2시간 반이면 들어가는 섬이지만은 예전 사람들은 한 이틀, 무조건 이틀을 잡아야 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좋은 바람을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가기가 어려운 섬입니다. 그런 섬인데 그 섬을 정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가 되면 해상 운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기반은 뭐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해 삼국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국, 파조국, 예국 이런 이 바다를 무대로 활동했던 우리 동해안의 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 항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울릉도 정벌을 못합니다. 사실 이틀 동안 가가지고 뭐 풍랑에 뭐 뒤집힐 수도 있고 별 위험한 일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옛날 우리 고대인들이 바다를 경영을 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있던 이사부 장군이 삼척에 와가지고 우상국을 정벌한다. 이런 거는 여기 와가지고 이쪽 사람들의 바다 경영이라든가 항해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저 동쪽 바다에 큰 섬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우상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런 정보를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국 정벌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제 울릉도는 지금은 사실은 뭐 육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 환경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보기 어려운데 옛날 사서에 보면은 삼척 소공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소공대는 저기 삼척의 원덕읍에서 임원항에서 호산 넘어가는 고갯길 호산에서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면은 소공대라는 정자가 있어요. 산길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동해 바다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게 이제 소공대가 옛날 황희정승을 기리는 이 정자인데 황희정승이 유배를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배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어떤 이런 선정을 베풀고 뭐 이랬던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 덕을 칭송하는 비각을 세우고 정자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 소공대에서 예전에 울릉도를 봤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울릉도를 바라보고 지은 시 뭐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날씨가 맑은 한 11월 정도에 아주 조금 차가운 날에 날씨가 맑은 날, 우리가 이게 톡 치면 막 육창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아주 가시거리가 좋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동해안 고지대에서 울릉도가 보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울릉도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삼척에 있는 향토 사진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찍어보려고. 그리고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지 하는 걸 몇 번씩 올라가가지고 소공대라든가 뭐 이 근교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이 렌즈로는 찍었어요. 망원의 렌즈로는 삼척 분들이 여러분이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안으로는 사실 좀 관측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라고 잡아도 대가야 정벌전에 지휘관으로 참전했을 때는 77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를 했고 생물연도는 안 나오는데 역사에 굉장히 장수를 한 장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울릉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기록된 울릉군지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러 한 번 간 게 아니다. 한 두세 차례이지 않습니까? 정벌을 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상국인들이 포악하고 성질이 굉장히 그 난폭한 성질을 가져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해도 조공도 안 바치고, 그래서 이찬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해서 그 우리 땅으로 복속시켜 버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난폭한 성질을 가졌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럼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그 이사부는 정보전에서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일단은 신라에서 그 조공을 바치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우상국에서 안 바치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상국의 결과적으로 이사부가 512년에 우상국을 정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이사부가 505년에 실직 군주로 오는데, 실직 군주가 돼요. 군주의 군자는 군사 군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주자를 쓰는데, 이건 군사적인 그 주라는 건 신라의 처음 신라가 절제한 주가 실직주입니다.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만든 주가 실직주인데, 그 실직주가 고구려에 맞서는 최전방 군사 거점 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계속 동해안에서 이 다툼을 벌이잖아요. 계속 이게 영역 다툼을 계속 숱하게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라가 실직주를 설치할 때는 505년에는 그 버풍왕 뭐 이렇게 지나면서 내무랑을 지나면서 신라가 이제 확장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삼척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512년에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는데, 그때 실직주는 없어집니다. 하슬라주 군주가 되면은 하슬라주도 군사 거점의 사령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7년 사이에 신라의 영역이 하슬라주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진흥왕 시대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 황초령, 마운령, 함경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신라가 이제 굉장히 국력이 뻗어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숱하게 동해안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사부가 우상국을 왜 정벌했느냐? 뭐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공부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배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전쟁을 할 때 배후가 아주 뭐 뒤가 좀 든든하지 못하면은 함부로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국이 신라의 배후를 노리는 어떤 굉장히 아주 취약한 거점인 거죠. 신라로서는. 그러니까 이 배후를 일단 안정시켜 놓고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국을 만약에 자기들이 동해안으로 올라갔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상국을 먼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을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 우상국을 정벌한 거는 북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신라가 팽창을 하는 시기에 배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위협 요인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벌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부 정벌 이후에 이제 고려 시대를 넘으면은 우상국이 이제 거의 등장을 하지 않다가 고려 태조 13년에 고려사에 우릉도에서 광물을 헌납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라는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려 조정에다가 토상품을
바쳤다는 이제 기록인데, 그래서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울릉도에서 온 백길 토두에게 벼슬을 하사했다는 이제 기록이 이제 고려사에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고려사에 등장하는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고, 울릉도는 뭐 우리는 지금 울릉도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름이 뭐 아까 우상국, 무릉도, 우릉도 뭐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려사에는 우릉도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려 현종 때까지는, 여기는 지금 우릉도로 나오는데 고려 현종 때까지는 고려사에 우상국이 우릉국, 뭐 우상국 이렇게 국으로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국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것은 한자로 국이라고 그러면은 나라라는 체제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고려 현종 이후에 그 여진족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진족들이 울릉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마도까지 거의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상황 이후에 기록에는 국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현재 삼척 시내는 굉장히 아주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 시내가 굉장히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아주 좁은 공간에 사방으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밖으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군사적인 거점을 삼기에는 삼척만큼 좋은 지형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수군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삼척 시내 그 50천 하구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넘어오면서 동해안 해방, 해군 해상 방어의 중심은 삼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척에 수군 첨절제사가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부터 저 경상도까지 수군 만호들이 있어요. 만호라는 벼슬들이 절제사 밑에 만호라는 수군 영예 이제 장수들이 각 진영을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그 총 지휘는 삼척 포진에 있는 수군 첨절제사가 이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삼척 포진이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계속 동해안 수군 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우리 윤종대 회장님한테 잠깐 아까 뭐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해방, 그러니까 해양 방어의 세 가지 거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척에 진동루라는 옛날 루각이 있었고, 그 해상 방어의 어떤 진동루가 있었고, 저 남해안 여수에 가면은 진남관이 있습니다. 여수 진남관도 그 수군 기지로서 남해안 거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에 가면은 군산 쪽에 진서루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삼척에 주재기자를 할 때, 제가 삼척에 주재기자를 2번 했었는데, 진동루를 빨리 복원을 하십시오. 진동루, 지금 여수의 진남관은 지금도 그 다 건물 그게 다 남아있고, 진서루도 아마 일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거는 진동루만 없어진 거예요. 진동루가 사실은 삼척 포진령의 성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진동루 문이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육향산 있잖아요. 그 정라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육향산 거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계속 기사를 쓰고 진동루 복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삼척지역 문화계에다가 얘기를 했다니까, 나중에 이제 삼척지역 문화계에서 알아보니까 진동루의 그 초석들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 초석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삼척시에서 이사부 그 역사문화단지를 만들면서 이제 진동루 복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대가 전부 삼척 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삼척 시내에 가보면은 그 봉황산 있잖아요. 삼척 시내에 있는 산. 거기 보면은 맨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꼬리 부분에 거기에 사자상인가? 그게 있어요. 사자상인가 뭐 이렇게 몇 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동해안 수군 거점이 삼척이었다 보니까 동해안에서 수군들이 죄를 지으면은 삼척으로 끌려와요. 삼척에서 목을 치거나 그 봉황산, 육향산 쪽에서 목을 치거나 아니면 뭐 태형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을 치고 뭐 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다 그런 또 뭐 사자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또 뭐 북악의 화기를 누른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혜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제 게 있고 그 수군첨절제사 진영장이 주둔하면서 동해안 전역의 해양 관리를 거의 그 지휘하는 거점이었다. 이게 이 한문으로 보면은 수색하고 토벌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색하고 토벌하는 이제 관리죠. 이게 이제 그 세종 때 이제 김인후가 들어가지고 울릉도를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부터 부정기적으로 수토사들이 울릉도에 들어가요. 이제 수토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울릉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그 수토사를 파견하는 게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안용복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안용복 사건이 안용복 그 울산 쪽인가요? 부산 쪽인가? 거기에 이제 안용복 우리가 장군이라 부르는 안용복 원래는 어선의 선원이었어요. 선원 뭐 이런 그런 그런데 울릉도에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나갔다가 가보니까 울릉도 독도 이름에 일본 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자리를 잡고 막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용복 장군이 그 일본 사람들하고 다툼이 벌어져요. 싸워요. 왜 니네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해산물을 가져가고 이러면 되냐. 이래가지고 막 그 싸움이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일본 애들이 안용복을 끌고 가요. 이제 끌고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안용복이 일본에 가가지고 아니 울릉도 독도는 우산도는 원래 우리 땅인데 조선 땅인데 왜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용복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분을 못 이겨서 또 일본으로 자기가 관리를 사칭해가지고 또 일본 또 넘어가요. 자기가 조선 관리를 사칭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일본 그 옛날 이제 일본은 이제 옛날에 이제 막부 시대에는 이 쇼군 장군이 이제 에도에나 뭐 이렇게 교토 같은 에도에 주둔하고 나머지 이제 그 대명들 있잖아요. 다이묘들이 이제 거의 나라 형식으로 이 통치를 하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번주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마네현 뭐 이런 번주들한테 이 안용복이 내가 조선의 관리인데 일본인들이 함부로 울릉도 독도를 경계를 침범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본 그 관리가 이제 이 조선 울릉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걸 합약하는 그 문서를 써줘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안용복이. 그런데 그 안용복이 조선에 들어가서 우리로 현재로 볼 수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귀향을 가게 돼요. 관리를 참칭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관리를 참칭하고 뭐 이렇게 조정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용복이가 이 차명을 당할 처지에 목이 잘리는 이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걸 구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우리가 이제 동해시하고 인연이 깊은 남구만 선생입니다. 남구만 선생이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우리 그 망산 저기 어디죠 약천마을 그 사례 김밭 그 장밭 거기 이제 그 유배 부처 돼가지고 한동안 계실 때 남구만 선생이 1689년에 동해시에 왔었는데 여기 망상에서 부처 돼가지고 있었는데 지냈는데 안용복 사건이 1693년 그 다음에 1696년 두 차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남구한 선생이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해가지고 안용복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몰리니까 구명운동을 남구만 선생이 아주 적극적으로 벌여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남구만 선생이 동해시에 거주를 하면서 울릉도라든가 어떤 이 섬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았던 게 그 구명운동을 벌이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건 제 혼자만의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구만 선생이 이제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안용복이 사형을 면하고 이제 유배를 가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 안용복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선이 이제 다시 울릉도 울릉도를 제대로 우리 땅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해요. 수토사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수토사는 누가 가느냐? 삼척영장이나 울진 만호, 삼척의 첨절제사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울진의 만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 수토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이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울릉도 가다가 이틀 동안 범선을 타고 가다가 실제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고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게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척 수군첨 절제사로 발령을 하면은 도망가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삼척 수군첨 절제사로 조정해서 발령을 냈는데 부임을 안 하고 도망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기 울릉도 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까지 생길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수토사들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울릉도 독도는 조선령이라는 걸 확고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이제 조선 정부에서 지금까지 세관해가 주민을 이주시키는데 했는데, 이주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섬을 비워놓다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군역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군대 가기 싫으면은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그다음에 죄 짓고 어디 도망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울릉도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수도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잡아오기도 하고 또 섬도 제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정책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릉도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자기가 다녀갔다는 이 기록을 이 바위 절벽 같은 데서 많이 새겨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수토사가 울릉도에 갔는데 네가 울릉도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조정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안 갔다 오고 거짓말 시키고 내가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도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정에서 보낼 때 울릉도에 황토금이라는 곳에 황토금이 흙을 떠와라 그래요. 이게 울릉도에만 있는 아주 이상한 흙인데 이게 이제 도장을 만들고 이런 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수토사들이 내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대풍원이라는 겁니다. 이 대풍원이 뭐냐면 기다릴 대자에다 바람 불자를 쓰는 이 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삼척의 수군첨 절제사가 울릉도를 들어갈 때 좋은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의 수군첨 절제사나 울진의 만호가 영을 받고 2,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좋은 날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바람, 순풍이 부는 날을 기다리던 곳이 이 울진의 대풍원이고, 울릉도에도 서면 태안이 가면은 그 태안이 위에 그 언덕 위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위에 있는 곳이 대풍대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돌아오는 때 바람을 순풍을 기다리는 곳이 대풍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동해를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동해 표기 문제. 우리 일본해하고 동해 표기 문제가 있고 독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동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광개토 뒤항비에도 동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석주 동해비도 동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뭐 양양에 동해 신묘가 있고, 뭐 이런 하여튼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고 또 바다 이름인데, 그게 이제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제 역사적 세계 지리 거기에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인들이 국제 수록 회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자기네 이름으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북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바로잡을 때 우리 동해시가 어떤 상징적인 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시마네 현이 어떤 현이냐면은 그 도토리현 바로 남쪽에 있는 현이 시마네 현이에요. 이게 다케시마 이 독도 분쟁이 아주 선봉에 서 있는 현입니다. 자기들이 다케시마 조례도 만들고 다케시마의 날도 만들고 뭐, 제가 이제 시마네 현에 취재를 갔는데 그 시마네 다케시마 그 기록물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독도 박물관 같은 게 그 있는데 가보니까 제가 취재를 간다 그랬다니까 그날 저기 뭐야, 일본에서 다케시마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을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치밀한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가 취재를 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논리를 설파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뭐 저야 사실 뭐 그냥 건성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록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라는 걸 주장하게 한 기록물들을 해놓고, 현청 앞에는 밤에 있잖아요. 현청 앞에, 다케시마 현청 앞에 이렇게 굉장히 경치가 이렇게 좋은 공원 같은 건데, 현청 앞에 보면 탑이 몇 개가 이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본어로 도라오라 섬과 바다, 다케시마 고유 영토, 이게 계속 전광판으로 계속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시마네 현에서 그 자기네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걸 계속 주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 뭐 독도 문제 불거지고 만약에 독도 영유권 문제 쟤네들이 시비를 걸고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 동해시나 뭐 이런 쪽에서 좀 한 번씩 대응 같은 것 좀 해주고, 동해시 의회 같은 데서 성명도 좀 내주고, 어떤 이런 좀 동해 표기 문제 나왔을 때도 동해시 의회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좀 해주고 이러면 좀 동해시를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이 동해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정체성이 항상 문제예요. 이제 강릉이나 삼척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역사가 40년밖에 안 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해 바다를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도시고, 그러니까 해양 쪽으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나가가지고 해양을 우선 좀 잘 경영하고 어떤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도시로 좀 거듭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 동해안이 굉장히 오지고 좀 서울에서 좀 멀고 뭐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공간이었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사실은 광역교통망이 지금 KTX 강릉선 이제 강릉 서울 KTX 뚫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물론 동해까지 들어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년 말에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물론 준고속 열차지만은 고속철이 또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조금 단절돼 있던 영남권하고 우리가 다시 또 교류의 통로가 새롭게 열리고, 그 다음에 또 2024년에는 서울 수서에서 강릉까지 또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천에서 원중과 뭐 요 사이만 지금 전철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풀리면은 서울 강남에서 강릉까지 들어오는 열차가 다시 들어와요. 그럼 그것도 동해시로 아마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돼 있고, 2026년에는 강호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강호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호축이 뭐냐면은 강릉하고 호남을 연결하는, 강원도하고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충북선 전철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청주에서 제천까지가 지금 전철화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강릉에서 동해처럼 무궁화 열차가 다니는 선로인데, 그걸 전철화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그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포에서 강릉까지 대각선으로 고속 열차가 들어오게 돼요. 원주를 거쳐가지고. 그게 강호축 철도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우리가 이제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대량 수송할 수 있는 물류 이동로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물류이동로를 우리 동해시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동해시가 좀 해양, 특히나 또 지금 우리 바다 있잖아요. 바다를 잘 경영하는 나라나 바다를 잘 경영하는 도시들이 다 선진 도시나 선진 국가가 됐습니다. 아까 미 해군이나 영국 모든 선진국들은 해군이 강해요. 우리는 분단 체제 때문에 육군이 강하지만 사실 바다가 개척, 도전,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가야 될 블루오션 이런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다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해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 시대에 자존이나 위상이 크게 세울 수 있는 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런